자,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생산물도 이제 구분했고, 자원도 구분했고, 대표자도 뽑았고,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생산물을 수요하고 자원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생산자가 생산물을 공급하고 자원을 수요하고 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지. 무턱대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물건 샀다가 집에 가서 포장도 뜯기 전에 후회해 본 적 있죠? 괜히 샀나 봐. 소위 말하는 충동구매 해보신 적 있잖아, 한 번 정도는. 경제학 책에는 그렇게 충동구매하는 사람 안 나와요. 이건 비합리적인 선택이거든. 이 충동구매 해가지고 후회한다는 사실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용어 중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 다 아시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그 10페이지 거기 넘버 2에 보시면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목으로.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내가 특정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놈의 가치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건 회계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야. 즉 기회비용이 작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겠죠. 근데 집에 가서 다시 재평가해봤더니 기회비용이 크게 환산되는 거지. 그때 나는 후회한다라고 되는 거지, 경제학적으로. 따라서 내가 처음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했더라면 기회비용이 크게 환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버렸으니까. 따라서 이 가게가요, 이 두 시장에 걸쳐서 행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놈입니다. 효용 극대화. 여기서 효용이라는 말은 이게 일본식 한자말인데 이게 그냥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족 극대화. 그러니까 생산물을 수요하더라도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만 수요하더라는 거지. 이미 극대화됐거든. 따라서 후회하지 않겠죠. 자원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두 시장에 걸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으로 구분하잖아. 근데 비영리 기업은 거의 없죠. 굉장히 그 작은 숫자만 존재하고 어떤 그 뭐 사회에 어떤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소속되어 있는 기업도 다 영리 기업이시죠?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공급하려고 하느냐? 또 자원을 얼마만큼 살려고 하느냐? 이걸 위해서는 이 행동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소비자 이론, 이쪽은 우리가 생산자 이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두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에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 바가 뭐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생산물의 가격이 있고요. 생산물의 수량이 있겠죠. 양이. 그랬을 때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과연 이와 같은 수요 패턴을 진짜 보여주느냐.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지. 소비자 이론을 통해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과연 이런 행동을 보이느냐. 이 행동은 뭡니까? 가격이 비쌀 때보다는 쌀 때 더 많은 양을 소비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가격하고 수요량 간의 역의 관계를 말하죠. 이걸 우리가 흔히 수요 법칙이다. 우리 금방 배울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기업은 과연 이와 같은 공급 패턴이 나오느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면서 과연 이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원래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경제학은요, 각각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목적을 각자 추구해버리니까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지. 생산자들은 지금 이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능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의 공급함에 있어가지고도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는 싸게 살려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합리적인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생산자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합의점이 과연 존재하느냐.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간에. 이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다.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균형. 그러면 뭐 특정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순간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거래가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상품들을 지금 실제 소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셨을 거라는 거죠. 합의된 가격 하에서. 그걸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이런 의사결정 과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미시경제학이에요. 이에 비해서 거시는 눈을 더 크게 뜨는 거지. 더 멀리서 전체적인 이 순환적 흐름을 관장하는 거예요. 생산되고 소비되고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 전체적인 흐름. 여기에서 이 순환적 흐름의 규모,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 더 커질 수 있냐는 거죠. 이 순환적 흐름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미 그냥 일상용어로 많이 쓰시는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마 정확히는 모르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나라 경제 전체의 순환적 흐름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 이게 경제 성장이죠. 어떤 경우에 이런 성장이 가능하냐. 이게 더 커진다는 것은 뭡니까? 각각의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 따라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은 곧.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도 무턱대고 성장하는 건 아니고 안정적 성장을 원하고 있는 거죠. 경제 안정. 성장을 하면서도. 그 경제 안정의 의미는 또 뭐냐. 혹시 여러분들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나라 경제를 해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요. 실업도 있고. 따라서 나라 경제를 해치는 두 가지 주범을 꼽으라 그러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실업도 경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는 없을까? 그게 가능하다면 그게 안정적 성장이라는 거지. 따라서 이 거시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 재정학 분야를 공부할 때는 경제 안정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실업 문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미시적 의미에서 재정학은요. 이 순환적 흐름이 매끄럽게 뱅글뱅글 잘 돌고 있으면 이 자체로서 효율성이 충족되는 거지. 그런데 이 순환적 흐름이 뭔가 삐그덕거리더라는 거죠. 매끄럽질 못하고. 이 순환적 흐름이 삐그덕거리는 현상을 얘기할 때 시장 실패라 그래요. 뭔가 시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지. 그래서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죠. 양자 간에 뭔가 이렇게 합의점도 못 찾고. 예? 또 생산된 생산물이 뭔가 사회적 관점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너무 많고 과잉 생산 또는 과소 생산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이 희소한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지. 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 그래요. 효율적 자원 배분.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 거를. 그런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 현상이 바로 시장 실패예요. 재정학의 출발점이죠. 시장 기능에 뭔가 이상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제 완화시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서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말이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또 잘 해버리면 재정학이 두껍지가 않겠지. 이게 들어오니까 또 오히려 더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시장 실패와 대비되는 개념이지. 결국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경제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부 실패.
그러면 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우리들의 시험 문제야. 대정학의 시험 문제. 왜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몇 문제가 나오느냐가 문제지 시장 실패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어차피 재정학의 출발점이거든. 그리고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시장 실패만 가지고도 벌써 한 3챕터가 나와요. 재정학에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다 시험 문제, 단골 메뉴들이지. 그래서 이거 우리 그 본 강좌 재정학에 들어가시면 이거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개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면 정부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쓸 돈이 결정되면 수입원도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민간 경제라 그런다 그랬죠. 가게와 기업만으로는. 이 민간 경제들은요. 가게는 여기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 기반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기업도 여기서 수입을 벌어들이니까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정부가 들어오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럼 정부는 생산물을 수요해. 자원도 수요하고. 그러니까 민간경제 주체들은 다른 시장에서 벌어들인 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시장에 쓰는데 정부는 두 시장 모두에서 쓰기만 해. 정부는 원래 생산 주체는 아니거든요. 수익 기반이 없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각각의 민간경제 주체로부터 조세죠, 조세.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한 씀씀이를 가져가기 위해서 조세 수익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조세는 어떤 조세를 걷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학자들만의 논쟁이 있겠지. 수백 년 넘게 벌어진 논쟁. 이런 조세는 이게 문제고 이런 조세는 이게 문제고. 소득세를 걷을 때는 어떻게 걷는 게 좋고 부자는 많이 걷는 게 좋으냐 가난한 자는 적게 걷는 게 좋으냐 그러면 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끼리는 형평성 있게 걷는 게 좋으냐 그러려면 세율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 무수히 많은 얘기를 했겠죠 사실은. 그 어떤 사회의 어떤 정의적 차원에서 같은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득세 종류 되게 많죠. 소득세에는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고 막 이거 다 배운단 말이에요. 재정학에서.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게 주로 법인세죠. 법인세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영역인데 법인세는 또 왜 걷어야 되느냐. 반대하는 사람 논리도 있겠죠. 법인세는 걷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니다. 법인세를 걷는 게 또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논리들은 또 뭐가 있고 또 걷는다면 어떤 식으로 법인세를 걷는 게 과연 정당하냐. 세율은 또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뭐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그 개별 그 조세 항목들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는 것들이 왜 이런 세율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를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세를 각각의 조세들이 또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우리 시험의 단골 메뉴고요. 어떤 부작용을 낳고. 그러니까 조세 쪽만 하더라도 우리 재정학의 내용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세무사 시험에 재정학이 들어오신지 아시겠죠? 조세 내용만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다 조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쪽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쪽 내용의 기초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약간의 그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지. 제 1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재정학 책에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잠깐 건드려서 갈게요. 거기 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말 나오죠? 지금 이 그림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두 제어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X제어, Y제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은 X제 양, 이쪽은 Y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가 이 XJ와 YJ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자원을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산 자원의 양은 일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그 다음에 각종 기업들이 구축하고 있는 기계장치들도 지금 현재는 한정되어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약간 변모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따라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생산 자원을 가지고 이 XJ와 YJ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지금 현재 주어진 생산 자원을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XJ와 YJ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컨대 내가 X를 요만큼, Y를 요만큼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요 밖에 있는 거는, 밖에 있다는 것은 Y를 요만큼, X를 요만큼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는. 요 밖에 있는 조합들은 생산 불가능. 요 내부에만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이 선상까지.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요만큼 생산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를 요만큼, Y를 요만큼 생산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사회 구성원들은 지금 무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 일단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사회 구성원들은 욕망을 더 많이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만큼 더, 아니면 이만큼 더, 아니면 이만큼 더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은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만 쓴다면.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다면 이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생산이. 이 선상에 있는 게 효율적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로 가시면요. 생산 가능 곡선은 거기 특징을 보시면 넘버 1,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한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기울기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명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YJ 생산에만 올인한 거잖아. X는 제로고, 그죠? 이제 X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 여기 투입되어 있던 생산 자원 중에 일부를 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놈은 감소하겠지. 그 대신에 이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는 감소해야 되니까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X를 내가 더 얻고자 한다면 Y를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X 생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포기된 YJ 생산량이 되는 거지. 그 사회가. 기회비용,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다. 원점에서 째려보십시오. 오목하죠? 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유가 뭐냐? 이게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이라는 거죠. 기회비용 체증. 이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버리니까. 보세요. 이게 되게 쉬워요. 우리가 정수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쉬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1, 2, 3, 4 이렇게 정수로 편의상. X를 하나 만들 때 Y는 이만큼 만들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근데 이제 X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YJ량은 이제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YJ량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이런 형태면 오히려 원점에 대해서 오히려 볼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크기로 해보시면요. 점차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때는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가 더 현실적으로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것이.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반드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왜 기회비용이 체증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뭐냐. 각각의 생산 자원들마다 기여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은 X제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 놈이 있고 어떤 자원은 Y제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 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처음에 여기서 그 사회가 생산을 하고 있다면 X제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 놈이든 Y제 기여도가 높은 놈이 다 끌어와가지고 Y제만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다가 이제 X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X제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 놈으로 뽑아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효율적이잖아. 그러면 Y제 피해가 적어. 어차피 이 놈은 원래 Y제 생산에는 큰 기여를 안 하고 X제 생산에 큰 기여를 하는 놈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그 놈만 빼와버렸으니까 Y제 피해는 적지. 그죠? 점차적으로 X양을 늘려나감에 따라서 이제는 Y제 생산의 기여도가 높은 자원도 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Y제 피해는 커지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 사회가. 같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레이버 클래스인데, 저도 지금 몸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는 저한테 그 대신에 월급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이파도 저한테 월급 주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나마 경제학을 전공했던 게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 아직도 이렇게 막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뭔지 모르겠어. 잘. 그래서 막 은행에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전셋집 같은 거, 막 이렇게 할 때 뭐 몇천 얼마, 막 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단식, 백, 지금도 이래요. 그러니까 세무사를 거저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 자격증 거저줘도. 계산의 전백이. 그럼 보세요. 이쪽은 세무인력. 이쪽은 경제학자라고 봅시다. 같은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사회가. 근데 저 같은 사람까지도 뽑아가지고 세무사 시켰을 거 아니야. 근데 거의 기여를 못하고 있거든. 맨날 세무신고 맨날 틀리게 해가지고 세무당국한테 맨날 찐빵당하고. 진짜 세무사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경제학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를 뽑았겠죠. 그러면 이쪽 세무인력의 그 영역의 피해가 적겠죠. 저는 어차피 기여도가 낮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경제학자를 많이 뽑다 보면 원래 세무 쪽에 적성에 맞는 사람까지도 뽑아와서 경제학을 시켜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의 피해가 커지는 거죠.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생산자원은 노동과 자본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죠. 그럼 어떤 생산물은 노동집약적, 어떤 생산물은 자본집약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얘기도 우리 재정학책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생산물은 노동의 투입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생산물이 있고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어떤 놈은 자본의 투입이 더 많이 필요하는 놈도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자본집약적인 대표적인 생산물이 그 삼성이 만들어내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그 반도체 공장 가보면 직원들 가끔 그 뉴스 텔레비전에 그 자료 화면 나오잖아. 그러면 하얀 가운 입은 사람들 한 2명 왔다 갔다 하죠. 공장 내부. 그 나머지는 다 기계가 찡칙 하면서 막 반도체 막 찍어내잖아. 굉장한 자본집약적인 생산물이죠. 이에 비해서 뭐 농산물들은 어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집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농산물이라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조금 경쟁력을 잃고 있죠. 미국은 대농들이잖아요. 다 기계로 해버리잖아. 막 농약도 막 비행기로 뿌려버리고.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트랙터 하나 가지고 그냥 그 넓은 평원 다 수확해버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 수확하러 가자 막 떼가지고 우리 목고지 할 땐 대학생 때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수님 저 목고지 하러 가야 되는데 가라 학생 F다. 목고지 하는 건 좋은 일이고 학점은 학점이고 이게 합리적인 거다. 그러니까 약간의 상식들이 약간 이론적 용어로 설명해버리니까 우리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거를 긁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 체증. 나중에 재정학 책에 나오면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거의 첫 시간에 나옵니다. 이 그림. 기술이 더 좋아지면 어떨까요? 그 나라가 기술이 더 진보한다면. 그러면 같은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양은 더 많아지겠죠. 그럼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양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어차피 또 재정학 시간에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책 거기 12페이지 그림 밑에 보시면 한계 변환율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그래서 이니셜만 딴 건데요. X를 이렇게 더 생산하고자 했을 때 X를 이렇게 더 생산하는 거죠. 계속해서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Y재량을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기계적으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고 볼게요. 그럼 X는 요만큼 증가했죠. Y는 요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요 놈분의 요 놈이야. 그러면 요 두 점을 잇는 요 기울기 값이 되는 거죠. 요 놈분의 요 놈이니까. 그런데 요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가깝다면 어떨까요? 즉 X가 미세하게 증가했다면 Y도 미세하게 감소했겠죠. 그럼 두 점을 잇는 접선은 뭐가 돼요? 그 점에서의 순간적 접선의 길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 한계 변환율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요게 어려워. 잠시 이 가슴을 좀 식히고 이쪽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시고요.